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2012년도 우리 주택관리사로 보면 제 15회가 될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사가 제 15회 부분인데요. 자, 지금부터 15회부터 해서 쭉 있죠. 연재해서 올해 2018년도까지 주택관리사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주택관리사 회계 원리는 우리가 보통 이게 재무회계가 그죠? 32문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가 관리회계가 이게 한 8문제 정도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율적으로 보면 여기 40문제가 되고요. 얘는 이제 80% 정도 비율이고 한 20% 정도의 비율로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이 회계 원리가 이제 꽈락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꽈락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 회계 원리에 대한 이 과정에 대한 그 꽈락률이랄까요? 이 꽈락률이 보통 한 60% 정도 돼요. 근데 심지어는 어떤 회차는 한 70%에 육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1차 시험을 여러분 치실 때 아마 이 회계학이 있죠. 이 회계원리가 굉장히 그죠. 여러분들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실제 이제 이 난이도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은퇴하시거나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이런 과정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을 보다 보면 회계학을 전혀 접하지 않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게 맞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있죠. 기억에 오래 남을까, 혹은 이렇게 외우지 않고 조금 이해를 통해서 그래서 좀 득점이 될 수 있는 그렇게 공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내용들 보면 조금 되도록이면 이해를 하시려고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출문제 풀이다 보니까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도 못 드리는데 최대한 조금 공부가 되신 분이라고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도에 있죠. 우리가 이제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기출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2부터 18년도다, 그죠? 그래서 내년도가 아마 2019년도인데요.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또 이렇게 이 상대평가 제도가 이렇게 도입되다 보니까 내가 일정한 점수를 맞춰서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점수가 나의 합격에 영향을 미치니까 상당히 좀 중점 있게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회계원리만 조금 그죠? 좀 이렇게 득점이 어느 정도만 되신다라면 또 다른 어떤 과목에서 어느 정도 메꿔서 합격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을 꼭 있죠. 보완할 수 있도록 학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말씀드려보죠. 첫 번째 보면 이게 1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는 41번 문제가 될 건데요. 여러분들은 1번이 41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문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포괄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손익계산서? 우리 IS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주택관리사 회계원리는 IFRS가 기본적인 과목이다 보니까 재무회계가 기본 재무제표를 포괄 손익계산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말은 결국은 어떤 거냐면요, 이 총 포괄 손익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일반적인 개념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과가 단기순이익이지 않습니까? 그죠? 단기순이익에 기타 포괄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기타 포괄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거 포괄 손익계산서는 결국은 그러니까 수익과 요소가 비용,
수익과 비용이 되고, 그 다음에 좀 기타 포괄 손익, 그죠?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중에서 아닌 거 찾아봐라 이거잖아요. 아닌 거 찾아봐라. 그러니까 아닌 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닌 것은. 그럼 수익과 비용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손실은 비용이고, 수수료 수익도 수익이고, 법인세금도 비용이고, 선급보험료는 여러분들 자산이죠, 그죠? 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약간 유념해야 될 부분은 나중에 이제 재평가 모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영업의 수익이 될 건데요. 이 재평가 잉여금하고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 나중에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있죠. 우리 최초 평가에서 증한 있죠. 자산을 증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바로 자본 계정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수익 계정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답을 보면 1번이 구성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풀었고요.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을 마감하니까 집합손익 계정 차변합계는 뭐 71,800원이고 대변합계는 96,500원이다.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집합손익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수익과 비용을 하나의 계정으로 이렇게 통산을 해줘야 돼요. 그때 쓰는 있죠. 마지막 결산 계정인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집합손익이 있고, 그죠? 여기 차변잔액이 71,800원이고, 그럼 여기에 대변잔액이 여기 보니까 96,500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결국 네팅하면 요 지금 마지막 요소, 여기에 있는 있죠. 요 요소가 바로, 그죠? 요 요소가 바로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이익은 얼마가 되냐면요. 이걸 빼게 되면, 결국은, 이게 24,700원이 되겠습니다. 24,700원이 된다고. 여기 이제 돈을 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말 자본은 얼마냐? 자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본은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자본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자본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자본의 요소는 두 가지란 말이 자본금이 있고, 그죠? 이익잉여금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본금은 자본 안에 포함되니까 자본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있겠지만 여기에 이익잉여금 이렇게 포함되어 있겠다. 그죠? 여기 이제 기초가 얼마냐면 기초를 보니까 얘는 52,000원이 되고 이익잉여금은 뭐야? 죄송합니다. 자본금액이 12만원이 될 것이고요. 이익잉여금은요. 여기 있는 기초잔액 52,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기초의 자본이 172,000원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의 자본 얼마냐? 기말의 자본이 얼마냐? X익을 물어보는 거다. 그죠? 자본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아무런 단서가 없고, 여기에서 이익잉여금에 변동을 주는 요소가 뭘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있잖아요. 이익 부분이 돼요. 그래 여기에서 증감된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그죠? 늘어난 만큼이 플러스 될 거라고요. 어차피 손익계산서에 증감된 정보가 결국은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니까요. 그럼 이거 플러스 하게 되면 결국은 이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요. 24,700원 해서 52,000원 더하면 76,700원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말의 자본은 이렇게 하시면 요 금액이 있죠? 하시면 196,7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금액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이거 전혀 이해가 안 된다면요. 솔직히 이 자본의 증감이라는 부분은 다 배운 후에 결국 귀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른다 해서 낙담하지 말고 여기 어떻게 있죠? 우리가 결국은 결산 절차에서 우리가 손익이 어떻게
우리 재무상태표에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자꾸 끊임없이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 이거 추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추정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소모품에 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모품은 자산이고요. 소모품 B는요. 비용이라는 걸 알고 이 문제를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현재 여기 주택관리사 회계 원리의 특징이 뭐냐면요. 조금 여러분들이 보면 이 문제 출제에 보면 이 전기라는 걸 굉장히 뭡니까? 중시하는 것 같아요. 전기는 이렇게 쓰는데요. 전기 이렇게 써요. 이게 옮겨 적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정별로 옮겨 적어가지고 계정의 정감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은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이 전기라는 부분이 낯선 분들 있죠. 처음에 그죠? 그런 분들은 이걸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본 학습에서 전기라는 개념을 꼭 좀 잘 익혀가지고 그렇게 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X1년도 연말에 다음과 같이 기말 수정 분계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 분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는 발생주에 의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가 적절하게 기간 기속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발생주에 따라 뭐 비용 처리할 거는 비용을 인식할 건 인식하고 이연할 건 이연하고 뭐 이런 어떤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산 분계를 해서 소모품비를 사용한 부분을 18만 원 쓰고 비용 처리했고 아마 이걸 사용한 만큼은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보면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소모품의 순구입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소모품의 순구입에 대해서 결국은 소모품이라는 이 계정을 기초로 해가지고 증감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소모품에 대한 있죠. 순구입액은 이렇게 T를 그려가지고 해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소모품. 소모품이라는 거는 자산이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할 때 자산은 결국은 차변의 요소는 이제 증가가 될 거고 대변은 감소 부분을 적는다는 걸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산의 잔액은 기초에 있으니까 정거의 기말에 이월된 부분이 뭔가 이렇게 정기 이월된 부분이 있겠다, 그죠? 이 정기 이월을 이렇게 이제 정기 이월된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를 기초라고 보통 하죠, 그죠? 기초. 만약에 월 단위로 한다면 월초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기말이 되겠죠, 이거는. 기말은 차기이월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항상 자산은 기초와 기말을 이렇게 스타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죠? 이 소모품을 감소한다는 말은 뭘까요? 이 소모품의 이 감소를 일으키는 거는 사용하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당연히 뭡니까? 이게 사용액이 될 것이고요. 사용한 금액이 결국은 감소를 시킬 거고 얘는 소모품을 구입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입은 소모품을 증가시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구입액이 될 거예요. 그죠? 구입한 거는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고, 그죠? 사용한 거는 자산을 차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될 거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입액 X, 이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T 계정을 이용해서 얘를 우리가 뽑아내면 되겠습니다. 하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이런 것들을 적을 때 요령이 있다면 기초하고 기말부터 먼저 적는 게 요령입니다. 그래서 소모품에 대한 기초가 10만 원, 20만 원 있으니까 여기에 10만 원 적고요. 여기도 20만 원 적습니다. 적었다, 그죠? 여기 이제 요 정보를 가지고 제거를 쫙 했어요. 그리고 이 금액이 결국은 사용량이 되죠, 그죠? 사용한 금액이 되니까 사용액은 18만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하면 38만이 될 거고 토탈 이 금액도 38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구입액을 추론하면 결국은요 20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28만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차분하게 접근해서, 그죠? 이렇게 우리 회계학을 공부하다 보면 계산 문제 여러분들이 알러지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계산 문제는 모형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빨리 푼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몇 가지 있잖아요. 빨리 푸는 방법을 익혀서 몇 가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서 그 원리에 따라 있죠. 우리가 정확하게만 좀 느릴 수 있으나 오히려 그게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네 번째 문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시산표, 네 번째 시산표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산표가 도대체 뭔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산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시산표는 트라이얼 밸런스라고 TV라고 합니다. TV. 그러니까 결국은 분개한 내용이 올바르게 있죠. 각 계정 과목별로 전기가 다 되었는지, 그죠? 검증하는 표라고 보시면 돼요. 시산표라는 말은. 그건 시산표란 말은 TV에는 검증표다. 여기가 분개 내용이 제대로 전기가 되었는지를 죠. 오류 검증하는 표다 이 말이에요. 검증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계 시산표도 있고요, 잔액 시산표도 있고, 그걸 다 합한 있죠. 합계 잔액 시산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 시산표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합계 시산표도 있고요, 합계만 나타난 것도 있고요, 잔액도 있습니다. 잔액만 나타낸 시산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기업의 실무는 합계 잔액 시산표를 가지고, 그죠? 이렇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득세법에서는 합계잔액 시산표가 필수서류가 되는 거예요. 개인사업소득자는 이 합계잔액 시산표를 내야지만이 결국은 이제 필수서류가 되고 신고된 걸로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시산표가 있죠. 시산표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요, 약점이 있어요. 약점. 이 약점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돼요. 시산표는 모든 분계를 전기가 올바르게 되는지를 보니까 시산표의 내용을 보면 자산, 부채, 자본에 있죠. 모든 거래의 잔액이 다 여기 기록이 돼요. 수익과 비용과 수익. 이렇게 다 기록이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요 금액이 100원이면 얘 금액이 99원이라면 틀리니까 뭡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가금증 능력이 있다는 복식부기의 원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금액을 뭐예요? 누락하거나 계정을 바꿔 쓰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혀 검증이 안 된다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인데요. 시산표는 재무상태표의 포괄손익세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장부다.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꼭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산표는요, 각 계정 과목의 잔액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2번이 뭡니까? 잔액을 작성해서 작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정전 시산표에서는요, 선급비용하고 선수 수익의 계정 과목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계정 과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나타나지 않는다가 아니고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된 거래를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발생된 거래를 분개하지 않는 경우에 시산표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뭐 발생을 분개하지 않았다면 일치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합계잔액 시산표를 이제 물어보는 얘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합계잔액 시산표에 대해서는요, 꼭 출제가 하나 돼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 말고라도 굉장히 하나의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가 돼야 된다. 뭐 이론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 시험 계산 문제 등도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산표, 또 다음 제가 여기 뭐 기출 문제 강의할 때 또 필요하다면 조금 더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부분이 바로 있죠. 우리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이라는 개념 체계를 얘기합니다. 개념 체계. 이 개념 체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회계의 목적 자체가 바로 유용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죠. 유용한 정보 제공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념적으로 유용하다는 이 개념 자체가 뭐냐,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어떤 질적 특성이 근본적이라 하죠. 예, 근본적인 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두 가지의 개념은 필요하다. 이거 근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그게 바로 있죠. 목적 적합성하고요. 목적 적합성이 있거나, 그 다음에요, 충실한 표현이라는, 그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뭡니까? 예, 근본적 질적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구체적인 특성 자체가 뭐, 그죠? 비교 가능성이랄지, 그죠?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이랄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적시성이랄지, 뭐 이해 가능성이랄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유용한 정보 중에 가장 근본적인 특성 두 가지잖아요. 그죠? 두 가지 중에 요게 목적 적합성이 가장 뭡니까? 요거를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세부적인 내용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요거에 대한 분류 개념 체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자료에 사용될 기말 이익요금은 얼마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한번 보죠.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요런, 아까 전에도 앞에서 우리가 이익잉여금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잖아요. 이 자본회계라는 부분은 결국은 수익 비용에 있죠. 이 증감된 이익 정보를 가지고 변화된 있죠. 자본에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